자,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첫 수업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한 짤막한 영상,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근현대사 이제 시작이죠. 흥선대원군의 직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PT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선은 설명과 같이 진행할 테니까 잘 듣고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보시죠. 자, 흥선대원군의 등장. 자, 1863년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우리 조선의 26대 왕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배경을 보시면 시대 상황이 세도 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 이 세도 정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땐 이양선의 출현, 이 두 가지. 자, 세도 정치가 뭐냐면 고종 전에 철종이라든지 순조 때부터예요. 정조 다음 왕인 순조 때부터 한 약 60년간 왕권이 상당히 약했어요. 이 왕권의 외척, 그러니까 외가죠. 외가에 있는 가문, 풍양조씨나 안동김씨, 이 두 가문의 엄청난 폭정, 60년간 이 엄청난 폭정이 진행됩니다.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민생, 농민들의 삶은 완전히 너무 피폐해지고요. 왕권 자체도 엄청 약해져서 이 세도 정치 가문의 수장들이 거의 왕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죠. 매간매직,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누가 팔겠습니까? 당연히 세도 정치 가문이 팔겠죠. 그래서 거의 독과점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배를 불리는 건 세도 정치 가문만 배를 불리는 그런 기형적인 시대가 바로 이 세도 정치 시대예요. 자,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흥선대원군은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보시면, 자, 왕권 강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외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왕권 강화는 필히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이 비변사 폐지, 그리고 서원 철폐, 그리고 경복궁의 중건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의 중건이 왜 왕권 강화냐? 왕이 우선 사는 이 궁이 화려하고 또 좀 크고 좀 웅장해야만 이 왕권이 어떤 위험함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에 타버렸고, 이 경복궁 제거는 결국에는 이 흥선대원군 시대에 이뤄져요. 그만큼 궁이 크고 재건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복궁은 임진왜란 후에 소실되고 나서 재건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흥선대원군은 이 경복궁 중건이 왕권의 어떤 표식이, 왕권 강화의 표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복궁 중건을 진행하게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비변사 폐지를 보시면, 이 비변사라는 건 중종 때, 조선 중종이나 명종 시대에 이제 외변이 좀 자주 일어났는데, 이 외변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이 외변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 그리고 육조, 그리고 각 수병사, 그리고 도관찰사, 이 종이품 당상관들이 모여서 어떤 국정,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처음에는 그 임시기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 모여서 어떤 그 안건을 내는 그런 임시기구였는데,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비변사가 거의 고정기구가 돼서 의정부가 상당히 약해졌죠. 비변사가 거의 이제 국정 최고 기관이 된 거고, 결국 이 비변사, 이 국정 최고 기관이 세도 정치 때 이 세도 정치 가문에 의해서 완전히 무슨 폭정의 본부가 되는 거죠. 이 비변사의 모든 실권을 이 세도 정치 간부들이 다 가져가서 매간매직을 성행하고, 그리고 모든 국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독자적으로
완전히 뭐 세도 가문 맘대로 그런 횡포를 부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폭정의 주범이 되는 이 비변사를 폐지하는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1번이었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다시 의정부와 그 3군부를 다시 만들면서 이 정무와 군무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서원철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원철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서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학을 교육, 뭐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소년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내는 성리학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던 서원이 이 세도 정치에 되면은 이 향촌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또 주범이 돼요.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죠.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면세 면특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여기 또 사적으로 노비도 또 부리고 완전히 이 모든 서원에 들어가는 무슨 제사에 쓰이는 음식 이런 필요한 돈도 다 농민에게 다 수탈을 함으로써 이 향촌에도 당연히 이 조선 시대는 이 지방제도가 잘 돼 있어서 다 이 관리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관들 대신 이 서원이 꼭 이 세도 정치 관문처럼 그런 기능도 다 뺏어서 아주 독자적으로 또 이것도 도적 소굴이 돼버린 이 서원을 사익서원이라고 그래갖고 왕이 직접 현판을 내려준 서원이 있어요. 그 사익서원 47군데, 47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원을 흥선대원군은 다 철폐를 합니다. 다 이제 국가로 귀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고를 좀 튼튼히 하고 이런 세도 정치 가문이 갖고 있던 이 서원들을 철폐함으로써 세도 정치의 어떤 세력도 줄일 수 있고 약 6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4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철폐했으니까 아주 엄청난 개혁 정치의 일환이었죠. 경복궁 중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경복궁 중건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 원납전, 당백전 이런 것들을 발부를 합니다. 이 당백전은 뭐냐면 당시 상평통보 1전짜리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발행했고 물론 이 당백전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이제 상승해서 농민의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실제로 실패한 어떤 이거는 뭐 당백전은 실패한 어떤 개혁이죠. 원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해서 납부한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거의 뭐 원하는 건 아니고 이건 거의 반강제적인 기부금이죠.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기부금 형태로. 이 외에도 조선 사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통행사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소금, 어염새 같은 것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묘지림이라는 게 있어요. 묘지림이 뭐냐면 양반 가문의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묘지를 쓰잖아요. 그 묘지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살림인데 그 살림도 그 양반 가문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제 나무들이 있고 그 묘지림에는 나무를 다 벌목합니다. 왜냐면 경복궁 자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들의 어떤 원성도 엄청 높아지겠죠. 그리고 부역. 이 뭐 누가 짓겠어요? 농민들이 짓죠. 그 부역도 굉장히 고되니까 또 농민들의 또 원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요 이제 민생안정란에 호포제와 사창제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이 삼정의 문란을 잡는 하나의 개혁 정치인데 이 삼정이 뭐냐면 전정, 군정, 환국이에요. 다 이제 조세제도인데 전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토지세, 그리고 군정은 이제 호포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군정이라는 건 이제 군역, 그리고 환국은 뭐 민생 구율 원래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고리대로 바뀜으로써 아주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아주 최고로 무서운 삼정 문란 중에 최고의 문란이었죠. 자, 보면 전정의 개혁, 이 양전사업 실시하면서 전정의 개혁을 두고요.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해서 군정의 개혁을 이루고 사창제를 실시해서 황국의 개혁을 이룹니다. 이 양전사업이라는 거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세도정치 가문이 엄청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탈세죠. 탈세랑 똑같은 거예요. 그 토지를 숨겨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숨은 토지, 이걸 은결이라고 하는데 그 은결을 찾아내서 토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군정의 개혁, 이 군정이라는 건 이제 군역인데 우리가 군대의 의무죠. 군대의 의무.
양반은 사실 이 군대 의무를 지지 않아요. 그리고 방군수포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군포를 내면 군역을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에. 하지만 양반은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우리 흥선대원군이 최초로, 조선 최초로 양반에게도 이 군포를 걷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호보제입니다. 역시 국고에 돈이 많이 차겠죠. 그리고 황곡은 뭐 의창이라든지 상평천처럼 이렇게 춘대추납이라고 그래서 이 농사에 따른 보릿고개, 그러니까 겨울에 먹고 봄이 되면 이제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그걸 다시 추수기인 이제 가을에 갚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독과점으로 새도정치 가문이 이걸 독과점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리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마를 빌렸는데 뭐 30가마를 갚으라고 하든지 상당히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퇴폐적인 황국제도가 바뀜으로써 농민들을 제일 무섭게 불안에 떨게 했던 게 황국인데, 이걸 이제 사창제라고 국가에서 이제 이걸 관리하지 않고 뭐 그 마을에 뭐 덕막이 있는 이걸 이제 사립,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죠. 많은 창고를 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리대금을 못 하고 점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농민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는 게 바로 이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이 삼정의 개혁을 통해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고 또 왕권도 강화하고,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번 보시면 대외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법전 정비라는 걸 해요. 대전 회통을 편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뭐 법전이에요. 조선은 처음에 이제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료된 경국대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동편,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이 모든 법전에 다 모으고 혹시 또 빠져있던 게 있나 그런 것까지 다 채워 넣어서 이제 만든 게 대전 회통입니다. 이 법전을 당연히 이제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어떤 기강을 또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는 이 법전 정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는 이 대전 회통을 편찬하는 게 아주 큰 또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죠. 자, 통상수교 거부를 봅시다. 우리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외교적인 정책인데, 말 그대로 이제 흥선대원군도 통상 거부 정책을 폈어요. 외세의 문화나 이제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병인박해인데, 포인트가 병인박해. 1866년에 이제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년인데 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 한 8,000명 정도 신자를 학살하는, 그게 이제 병인박해입니다. 이 병인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프랑스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1866년에 원인은 병인박해로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우리 한성근의 문수산성 그리고 양원수의 정족산성 전투로 프랑스군을 우선 격퇴를 했고, 그리고 이 프랑스군이 가면서 우리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에 그 우리 조선왕조 의궤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건 이제 반환이 됐죠. 영구 반환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소유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1868년도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해요. 근데 거절을 당하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오페르트가. 이 대원군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 대원군 아버지인 이제 남영군의 묘를 이렇게 도굴해서 그 남영군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유골을 가지고 이제 대원군이랑 어떻게 보면 딜을 그걸 하려고 그랬죠. 딜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어차피 이제 도굴하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대원군이 더 열이 받은 거죠. 이건 뭐 성리학적 제도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덤을 파가지고 이건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통상거부 정책을 더욱더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리고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상선인데 이 대동강에 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평양에 관찰사의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대동강으로 몰고 와서 그 평안도에 있는 우리나라를 노략질하는 거예요. 뭐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박규수가 평안도 사람들과 함께 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 신미양요 1871년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강화도로. 프랑스 그 병인양요랑 좀 비슷하죠. 이게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년에 쳐들어왔다고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광성보의 어제현 장군이 또 고전 끝에 뭐 막아내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됐고, 이때 미군은 이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 장군기죠. 장군기를 역시 약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수자기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어디 해군 무슨 어디에 지금 그거 돼 있을 겁니다. 전시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번의 양요 끝에 흥선대원군은 이 척가비를 건립하게 돼요.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는 어떤 이런 말로 척가비를 건립하고 결국에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밝히는 거죠. 절대 안 된다. 뭐 두 번의 양요도 막아놨겠다. 이건 지금 절대 우리는 개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세국 정책의 어떤 그 흥선대원의 세국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받들어주고 증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전국에 척하비를 건립하는 겁니다.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은 그 양놈들, 그러니까 외세가 침범해서 그거를 막지 않고 오히려 화친을 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강경한 어떤 흥선대원군의 주장이 있는 게 바로 척하비가 건립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이제 집권의 개혁 정책과 또 흥선대원군 집권 시의 어떤 그런 통상 거부 정책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강화도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